네, 이 시간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오늘 파트너 강정원 멘토 나와 계시고요.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의 이화진 멘토도 같이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앞서 수출 데이터 관련 얘기를 조금 했는데 또 한 번의 적자가 이어질 것 같고요. 다만 수출 상황에서 앞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자동차의 수출은 계속 좋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오늘 현대차 관련주들, 기아 조금 괜찮고요. 그간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자동차 관련주들이 좀 괜찮습니다. 한번 얘기를 같이 나눠볼게요. 강정원 멘토부터 얘기하실까요? 네, 8월 1일부터 10일 수출 규모가 무역 적자를 기록했습니다만 승용차와 선박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자동차 부분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현대차와 기아 최근에 주가 약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 피크아웃 이후에 주가가 네. 최대 시적 기록 이후에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가가 하락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최근에 외국인 기관 다시 순매수의 모습을 전환하는 데는 모습을 보이면서 저가 메리트가 부각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동안 주가 하락은 아무래도 전기차 부분의 이 성장성 둔화 우려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컸는데 특히 올 1월과 7월 달 상승률은 11.2% 증가했습니다만 같은 기간 전년 대비해서는 성장성이 좀 둔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과 중국 마찬가지 100%가 넘었습니다만 이 전기차의 수요 둔화 우려가 주가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아무래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효과가 사실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비싼 전기차를 구매할 수 없는 그런 여력이 줄었다는 것도 좀 원인이었고요. 또한 최근에 전기차 관련된 부품업체에다가 현대차, 기아그룹이 이 생산을 축소한다는 15%에서 20% 정도 축소 요청을 한 부분들도 역시 악재로 반영되면서 주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만 네. 최근 기업 설명회를 통해서 일단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회사 측에서 얘기했고요. 주가 수준도 상당히 저평가입니다. 현대차, 기아 4배 미만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지금 저가 매수의 유입은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고 특히 상반기에 이슈가 됐던 이 신차 출시가 이번 8월 달부터 산타페를 필두로 해서 전반적인 이 기아도 마찬가지 신차 출시가 네네.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을 다시 한번 부각된다면 지금 기회는 뭐 저가의 어떤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대응하신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완성차 쪽 그리고 자동차 부품 쪽 여전히 관심들만 하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네. 이화진 멘토께서는 이 이슈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그간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라는 평가도 있었거든요. 네, 뭐 최근에 뭐 현대차에서도 부품사들 뭐 감산 요청도 있긴 했고 결국에는 지금 이제 자동차 물론 중국 쪽의 비중은 이제 굉장히 뭐 낮기는 하지만은 결국에는 지금 우리나라 이제 무역 수지 자체가 흑자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단 반도체에 대한 비중이 대중 무역 수지 자체가 좀 늘어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선박도 마찬가지고 뭐 선박 같은 경우야 이제 보통 이제 3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2년 전에 있었던 고성가 물량들이 슬슬 인도하는 이제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박도 3분기, 4분기를 좀 기대하는 부분이 이제 큰 것 같고 물론 자동차 같은 경우도 그동안 이제 북미 쪽에 대한 이제 수출은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고 그동안 이제 유럽이나 이런 다른 대륙간에 대한 수출이 아직은 조금은 이제 부진하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향후에 경기가 회복된다는 가정하에 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3분기, 4분기 때도 3분기 때는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4분기를 갈수록 이제 자동차 쪽에서도 수출이 좀 완만하게 좀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자동차 선박은 계속 이런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결국에 관건은 우리나라의 수출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반도체가 어떻게 살아나냐에 따라서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이제 흑자로 전환되는 부분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이 왜 이렇게 금리를 급하게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미국은 개인 부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정금리형으로 많이 돌려놓고 금리가 오르더라도 이 영향이 개인들에게 크게 가지 않고 그동안 쌓아놓은 뭐 저축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소비 침체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구조적인 부분을 말씀하신 분들도 계세요. 결국엔 우리가 완성차 업체들은 수출이고 수출은 미국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하반기에 완성차는 여전히 주목해 볼 만하다라는 게 두 분의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로봇주 좀 한번 보겠습니다. 로봇주도 다시 좀 힘을 내는 것 같죠. 이슈도 좀 있었고요. LG가 뭐 유진 로봇하고 함께 그 유통과 관련된 로봇 만들었다 이 얘기하면서 좀 자극이 된 것 같고요. 또 대기업들하고 손잡을 수 있는 곳들에 대한 관심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강정원 멘토부터 로봇주 좀 점검해 주십시오. 네, 올 초 증시에서 테마주로 좀 이슈가 부각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특히 이제 1월 초에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위상자 참여 소식 이후에
로봇 산업에 대한 대기업 진출 효과가 최근 상반기에는 상승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2차전지 쪽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조정을 좀 심하게 받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유상증자 참여 이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와의 그 협업 관계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갤럭시 Z 플립 5 생산 공정 시험과 같은 이런 협업 관계가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로봇 관련 산업은 이제 테마성이 아니라 정책 수혜주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지난해 과기부에서 12대 전략기술 산업에서 특히 여기에서도 6대 핵심 산업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또 로봇, 이런 수소, 사이버 AI 같은 이런 부분들을 선택을 한 만큼 로봇 관련 규제 혁신 방안을 올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만 하반기에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첨단 로봇 산업 전략이 발표되면서 로봇 관련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작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로봇 시장은 향후에 폭발적인 성장세가 기대되는 아주 유망한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노령 인구라든가 이런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면서 전방 산업 영역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스마트 팩토리에서 활용되고 있는 그런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공정진흥화라든가 이 물류 로봇 이런 관련된 산업에서도 상당히 수요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로봇 관련 중에서 이제 좀 옥석을 좀 가릴 필요가 있는데요. 산업용 로봇 중에서는 티라유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소프트웨어, 지능형 소프트웨어 기업인데요. 이 관련된 기업과 자회사 로봇 관련주를 포함해서 산업용 로봇주에서는 좀 부각되고 있는 그런 종목을 선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산 같은 경우에는 두산 로보틱스가 하반기에 IPO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과 함께 두산도 기업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유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의료용 로봇 관련돼서도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로봇 관련된 침투율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용이라든가 큐렉소 이런 종목들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는 그런 종목으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서비스 로봇보다는 산업 로봇 쪽을 조금 더 주목하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중간에 이제 보고 계신 유망주로 티라유텍이라는 회사 네. 그리고 상장이 예정된 두산 로보틱스 정도를 얘기하셨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이화진 멘토께서는 로봇 관련주들이 이제 재차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볼까요? 하반기에 좀 주력으로 포트폴리오에 넣어도 되겠습니까? 네, 일단은 상반기와는 좀 다른 모멘텀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일본의 이제 화학 같은 경우가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뭐 그 이유는 중국이 이제 생산에 대한 부분이 계속 경기 침체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오더 물량이 적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중국이 다시 경기가 살아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중국은 2025년까지 로봇 산업에 대해서 전 세계 1위까지 이제 기술을 확보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전 세계 시장에서 뭐 덴마크의 유니버셜 로봇이나 환학이 대부분의 시장은 점유를 하고 있지만은 결국 우리나라의 기술도 이제 점차적으로 많이 좀 추격을 해온 상태입니다. 그만큼 만약에 중국이 이런 경기 성장을 위해서 이런 협동 로봇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이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분명히 이제 유니버셜 로봇이나 환학만으로는 충분히 그 물량들이 다 못할 상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협동 로봇을 가지고 있는 산업용 로봇 같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로봇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제는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가 이제 점차적으로 확대돼 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실제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이미 중국 쪽 시장을 뭐 큐렉소나 이제 관련 의료용부터 시작해서 하나둘씩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큐렉소 같은 경우도 이제 서서히 실적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본이나 이제 미국 북미 쪽에 대한 시장 진출을 계속 염두에 두고 있고 실제로 2026년부터 본격적 시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뭐 감속기나 이제 협동 로봇을 가지고 있는 뭐 누레마카나 아니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업체들도 그동안 대기업들 간의 이제 협력으로 인해 가지고 충분히 어느 정도 R&D 기술들이 점차적으로 올라왔고 이런 이제 서비스용 시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시장은 올라왔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만큼 시장 규모가 큰 이런 이제 협동 로봇에 대한 산업용 로봇 시장에 좀 진출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옥석 가리기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두 분 다 이제 옥석 가리기가 좀 중요하고 서비스 로봇보다는 협동 로봇이라고 하는 산업용 로봇들이 좀 쓰임새가 더 늘어날 것이다.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플레 시대를 겪으면서 어쩔 수 없이 기업들은 생산성은 높여야 되고 이익은 더 늘려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로봇 도입을 예전에 이제 저희가 자동화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긴 한데
그렇다면 이화진 멘토께서는 탑픽으로 로봇주에서는 어떤 것들을 보고 계세요? 일단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누르메카를 일단 중점으로 보고 있는데 네네. 일단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 삼성전자, 뭐 누르메카는 이제 포스코와의 관계가 좀 어느 정도 돈독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대기업들을 이제 시작 필두로 해가지고 이런 제조 공정에 이제 본격적으로 투입이 되게 되면 그에 대한 이제 실적이 이제 기반으로 따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해외 시장이 본격 진출할 수 있는 좀 유일한 기업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있었던 이슈입니다. 중국이 이제 6년 만에 단체 관광을 허용하겠다. 뭐 78개 국가에 우리나라가 포함이 됐죠. 그러면서 앞으로 중국 관광객들이 대거 한국에 올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오늘도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도 분명히 옥석가리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강정원 멘토가 이 이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6년 반 만에 지금 단체 관광을 허용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큰 호재라고 보여지고요. 뭐 관광객도 2016년 중국 관광객이 800만 명이 넘었는데 거의 해외 여행객 수의 절반 이상이 중국 관광객이었습니다. 네. 올해 상반기에는 뭐 50만이 좀 넘었는데 지난 2019년 상반기 대비해서도 절반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한국행 재개 소식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중국 유커는 실질적인 수혜주를 볼 수 있는 종목은 면세점 주 관련주인 호텔신라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판단되어지고요. 일단은 단체 관광객 같은 경우에는 그 일정대로만 움직인다면 이런 그 여행이 제한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면세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그런 화장품 업종들, 특히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탑픽 종목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클리오 이런 종목들도 보통 자유 시간이 제한되는 단체 관광의 특성상 네네. 헬스앤뷰티 스토어라든가 이런 로드 매장보다는 이 면세점에서의 매출이 다양하게 늘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 특히 고령층에서 이 고가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종목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저가 화장품주보다는 이런 고가 화장품주에 대한 관심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 카지노 관련주들, 이 GKL이라든가 파라다이스, 롯데관광개발 이런 관련주들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낙폭을 컸는데 그 이후에 이제 중국 관련된 이 단체 관광객 허용 이후에 주가가 상방의 모멘텀을 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 수혜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대형 항공사줄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을 탑픽으로 제시해 드리겠는데요. 보통 이제 중국 항공선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 달리 운수권을 보유한 회사만 운행할 수 있는 알짜 노선인데 네네. 지금 대한항공이라든가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이 주 128회, 아시아나항공이 79회 정도의 운항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가 항공사들은 뭐 중국 확대 운항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업종으로는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으로 편중된 노선을 지금 중국으로 급속히 늘리겠다 이렇게 항공사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화장품도 말씀하셨고 카지노도 말씀하셨고 항공도 말씀하셨고 저희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담을 때 이 중국 관련주만 이 세 종목 뭐 네 종목 다 담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 세 개 카테고리 중에는 어디가 조금 더 수혜가 더 집중될 걸로 보세요? 호텔 신라는 당연히 수혜가 될 것 같고요. 네네. 지난주에도 언급해드렸습니다만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데 이 중에서도 LG생활건강의 가격 메리트가 지금 현재 충분히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LG생활건강 쪽이 탑픽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뭐 주가적인 측면이나 전체적인 상황에 봤을 때 말씀하신 종목들 다 좋지만 그중에서도 LG생활건강이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의견까지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화진 멘토께서는 중국의 단체 관광 허용과 관련된 이슈 과거만큼 그렇게 많이 올까요? 라는 의문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다들 어제 우려도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이제 중국이 이제 계속 디플레이션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만큼 경기 침체가 나오고 있고 2주 전에도 중국이 소비 진작을 위해서 정책 발표를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제발 돈 좀 써라라고 이제 하는 의미이기도 한데 결국에는 이제 화장품 땅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러커 브랜드가 굉장히 자리를 좀 잡은 상태에서 과연 중국이 우리나라까지 와서 굳이 중소형 화장품에 대한 브랜드를 살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호텔이나 이제 카지노 같은 경우는 충분히 취미 레저의 의미로 와가지고 충분히 돈을 쓸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쪽에서는 충분히 돈이 나올 거고 아마 이번 주말이 지나게 되면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컨센 상향에 대한 리포트가 하나둘씩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3분기보다는 4분기 대한 실적이 굉장히 좀 기대가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앞에서 여러 섹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지만은
있지만은 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왕 풀 거 중국 쪽에서도 콘서트도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저는 잠시나마 좀 생각을 해봤었기 때문에 한한령 자체를 풀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만약에 이렇게 해야 어느 정도 올해 열릴 강조 아시안 게임에 대한 흥행도 어느 정도 충분히 좀 보장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동안 이제 하이브나 관련된 엔터주들도 올랐다가 잠시 조정을 받았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엔터 쪽에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콘서트가 열리게 되면 그동안의 실적 추정치에서 적어도 30%에 대한 상향이 된 컨센서스 상향 자체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충분히 이런 정책의 변화가 중국이 이 정도까지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네. 엔터 쪽에서도 한양령 해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의 이번 단체 관광 허용이 결국에는 아시안 게임을 앞둔 하나의 포석이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이 조치에서 끝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엔터 쪽,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OTT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산업도 있겠지만 우리 가수들이 중국에 가서 공연하는 콘서트라든지 이런 엔터 산업까지도 조금은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이화진 멘토의 해석까지 저희가 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이 가져오신 유망주 확인하는 시간으로 들어가 보죠. 자, 오늘 강정원 멘토가 가져오신 유망주는 컨텐트리 중앙입니다. 넷플릭스 투자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다라고 제목을 뽑아주셨네요. 그리고 이화진 멘토께서는 SK바이오팜입니다. 최근에 이제 바이오 관련주들이 액티브 ETF 상장 때문에 조금 관심을 더 받는 것 같습니다. 이것까지도 투자 포인트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컨텐트리 중앙부터 강정원 멘토에게 투자 포인트 듣겠습니다. 네, 극장 부분과 TV 부분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콘텐츠리 중앙이 최근에 15분기 만에 2분기 영업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방송 부분의 리쿰률, 투자자의 수익률인데요. 이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또 OTT향 선판매가 실적을 견인을 했고, 특히 이제 범죄도시 3에 대한 관련 수익, 이 광고와 매점 매출 회복으로 인해서 15분기 만에 수익을 기록을 했고요. 뭐 K 컨텐츠 넷플릭스 투자는 사실 모멘텀이라기보다는 그전에 꾸준하게 투자를 했었고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투자한 총 금액의 2배 달하는 3조 3천억 규모 약 25억 달러인데 이 향후 4년간 드라마를 비롯해서 투자한다고 밝힌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 네. 관련된 모멘텀도 있고 최근에 3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대되는 하반기가 있는데요.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이틀 전에 개봉을 했고 지금 박스 오피스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모멘텀과 더불어서 지금 9월 달 또 보고타라는 배급을 하고 있는데 이 송중기 주연입니다. 그리고 1947 보스턴 하정우 주연인데 이 종목도 이 영화도 마찬가지 투자 배급을 한 그런 영화 작품이기 때문에 매번 평균에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영화나 드라마 라인이 편성되어 있고 3분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인데요. 최근에 킹더랜드라고 하는 넷플릭스 비영어권 드라마에서 상위권에 진입하고 있고 DP2 역시도 비영어권 드라마 5위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하반기에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지금 주가 수준도 지금 바닥에서 터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본다면 충분히 상반기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어지고요. 목표가는 21,000원, 손절가는 15,000원 하이시에 손절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컨텐트리 중앙이 만들어 놓은 컨텐츠들의 라인업이 괜찮다라는 말씀이에요. 기대할 만한 라인업들이 꽤 있고 가격은 이제 14,000원대에서 조금 저점을 형성하고 올라오는 듯한 모습이죠. 지금 오늘 현재가가 17,280원입니다. 강정원 멘토께서는 컨텐트리 중앙에 대한 목표가 21,000원에 손절가 15,000원을 제시하셨거든요. 투자에 참고하십시오. 이화진 멘토가 오늘 유망주로 가져오신 종목이 SK바이오팜입니다. 투자 포인트 좀 듣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어제 실적 발표가 났었고요. 이제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이제 뇌전증 치료제라고 해서 이제 에스코포리에 대한 이제 실적이 최근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대부분 97%가 이제 에스코포리에 대한 매출 비중이 나오고 한 3%가 이제 수면 장애인 이제 솔리안페톨 이제 위주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동안 이제 2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프로테오반트를 이제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3분기까지는 비용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4분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흑자 이제 전환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프로테오반트 같은 경우는 40%가 SK그룹이 가지고 있고 나머지 60%를 이번에 SK바이오팜이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단백질 분해 플랫폼이나 이제 항암제 파이프라인을 본격적으로 이제 향후에 신약 개발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세노바메이트인 이제 이런 적응증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확대시키려고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방사선 의약품 치료제나 이제 표적 단백질 분해 그리고 세포 유전자 치료제와 같은
차세대, 3세대 이제 영역 기반에 대한 기술을 도입해서 신약 개발 통해서 향후에 성장성을 좀 거듭나려고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느 정도 오늘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 세런 뉴스에 따라서 좀 물량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결국에는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올해 4분기가 흑자 전환이 가장 좀 확실시 되는 부분이 있고 물론 3분기 같은 경우가 그동안 이제 에스코프리에 대한 처방전에 대한 수요가 계속 꾸준히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 3분기도 좀 충분히 기대는 해볼 수는 있겠으나 어느 정도 인수 비용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어느 정도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4분기를 기점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꾸준하게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회사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일단 13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손절가는 8만 5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SK바이오팜에 대한 지금 현재 바로의 투자 의견은 실적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지켜보다가 4분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투자하자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일단 4분기에는 어느 정도 흑자 전환이 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것 같고 그동안 이제 에스코프리에 대한 처방전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이 계속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도 이미 매출 자체가 2.1배 정도 빠르게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3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된다고 그러면은 주가는 더 빨리 움직일 것이고 그런 부분이 사실 이제 계속 꾸준하게 월별 데이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월별 데이터에 따라서 주가가 좀 변동성이 커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3분기 실적부터 확인하자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네. 3분기 실적부터 뭔가 좋은 소식이 들려버리면 주가의 반응은 조금 더 빠를 것이고 3분기도 조금은 주춤하다가 4분기가 진짜 실적 개선이 된다 그러면 4분기가 본격적일 테니까 조금 더 느긋하게 SK바이오팜에 접근해도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SK바이오팜에 대한 목표가는 1차 목표가 13만 원이고요. 손절가 8만 5천 원으로 제시받았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십시오.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강정원 멘토 그리고 이화진 멘토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